오전 6시 38분,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스크린에 단 하나의 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속 1800km로 남하하던 미확인 항적. 그 점은 곧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전투기로 식별되었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려준 대한민국 공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전쟁도 도발도 아닌데 단 하나의 전투기가 무장을 풀고 직선으로만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체불명의 조종석 안에 앉아 있었던 건 바로 저 유세령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는 북한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반역자, 탈북자, 망명자일 뿐이겠죠. 그날 대한민국 하늘을 향해 적기의 궤도로 돌진하던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조종관을 잡은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무전을 켰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유세령 중좌. 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등 뒤에는 저를 죽이려는 조국이 있었고 눈앞에는 저를 받아줄지 모를 미지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체의 연료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경고등은 섬광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비행 시간은 고작 15분. 그 안에 착륙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처음 듣는 냉정하지만 명료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확인 전투기, 신원을 밝히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유세령입니다. 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한없이 고요한 정적. 그 몇 초가 제게는 영혼이 흔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격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따르시오. 좌우로 대한민국 공군기 2대가 접근 중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좌우로 대한민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나타나 날개를 나란히 하며 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 하늘이 더 이상 저를 격추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조종석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떠오른 건 16해 전. 저 유세령이 평양항공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곳에서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2대가 양옆에 붙어 날아오던 순간 제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결코 단순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던 후회, 지금 이 순간조차 죽음을 면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제야 도달한 자유 하늘에 대한 간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기체 내부의 온도는 뚝 떨어져 있었고 캐노피 바깥으로는 거센 공기의 흐름이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바람마저도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시와 통제를 강요하던 바람이 아니라 제 생명을 감싸주는 진짜 하늘의 숨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세령 중좌,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입니다. 활주로 16 라이트로 접근을 허가합니다. 침착하게 착륙을 시도하십시오. 관제탑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 기술을 천천히 낮추었습니다. 고도 200m. 연료 경고등은 마지막으로 경고음을 내고 멈췄습니다. 엔진은 간헐적으로 진동했고 조종관은 평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륙보다 착륙이 두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연료가 바닥난 미그기를 생전 처음 착륙하는 적국의 활주로에 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비행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지문보다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갑 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도 100m.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고 인천국제공항의 은빛 라이트가 새벽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체의 자세를 낮추고 착륙 기어를 내렸습니다. 기체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끝까지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세령 중좌, 고도 50입니다. 착륙 준비하시죠. 관제탑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미그기는 활주로에 거친 마찰음을 내며 닿았습니다. 기체가 좌우로 기울며 휘청였고 순간적인 바퀴의 충격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기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마침내 활주로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정적.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계기판의 불빛이 꺼지고 조종석 안은 무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캐노피를 열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자유의 냄새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눈물이 나도록 낯설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조종석에서 내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이마를 대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조선인민군 공군 중좌 류세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류하늘의 서사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늘이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전까지는요. 제 인생에서 하늘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의 작은 노동자 주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류경석은 군 소속 항공기술자였고 어머니 윤명선은 군 가족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눈에 아버지는 하늘을 지배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 곁을 맴돌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10살. 그해 겨울 저는 평양 제2항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당시 제 키는 또래 남학생보다 훨씬 작았고 손엔 온통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선배 남학생들은 저를 비행기 흉내나 내는 꼬마라고 조롱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늘을 타고 싶었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으니까요. 항공학교에서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기강은 군보다 더 엄격했어요. 특히 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는 모든 수업보다 먼저였고 김정은 원수님의 하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비행은 수령의 뜻을 실현하는 행위다. 그 말은 모든 강의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하지만 제게 있어 하늘은 그런 체제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저만의 꿈, 아버지와 함께 보던 기억,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결국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고등과정 입학 직후였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부설항공기술연구소의 시험 비행 견학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류경석 장군, 즉 제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새로운 위치 은폐 시스템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김정은 전용기 전용 보호장치였고 위성이나 레이더에도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하늘의 망토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술이 완성되면 김정은의 하늘은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완전한 신성구역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깊은 밤까지 속삭였고 그 대화는 항상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선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수령에게 너무 완벽한 힘이 되어버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사건은 아버지 책상 서랍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들어간 아버지의 서재에서 저는 우연히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51대 신화 프로젝트 숙청 대상 명단이라는 문건이 들어 있었고 한 번 류경석, 3번 류세령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체제에 의해 처형될 예정인 반역자로 분류돼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는 마지막 시험 비행에 나서셨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 아버지가 착용한 비행복을 멀리서 바라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륙이 돌아올 수 없는 비행이라는 거요. 고도 7,000m. 비행기는 섬광과 함께 하늘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폭발음은 귀를 멀게 했고 그 하늘은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로 물들었습니다. 구조팀이 수습한 것은 아버지의 철제 명찰과 반쯤 탄 지시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51대 신화작전 실행 완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북한의 하늘이 결코 자유가 아닌 죽음의 구역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충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목숨을 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명령도 닿지 않는 하늘. 그 하늘로 도망치기 위한 비행. 이 하늘 아래엔 더 이상 숨 쉴 공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존재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저는 거의 매일같이 지하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 방은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 놓인 쇠붙이 책상과 차가운 금속 의자. 앉기만 해도 등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시간은 늘 6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매번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외국 기술을 빼돌린 사실 알고 있었나? 반역의 조짐을 눈치챈 적 있나? 그가 남긴 자료는 어디에 있나? 저는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아는 순간 어머니도 공범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점점 거칠어졌고 말투는 협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내 아비는 반역자야. 너도 똑같은 피지. 부모를 배신하지 않으면 국가가 너를 배신할 거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갈아놓았습니다. 조사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등에는 푸르게 멍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몰래 어머니 역시 조사와 협박을 받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방으로 끌고 가셨고 문을 잠근 뒤 귀에다 바싹 속삭였습니다. 세령아, 너는 살아야 한다. 너희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수령의 하늘이 아니라 너희 숨이었단다. 어머니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비행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장갑 안쪽 손가락 끝에는 먼지보다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 위에 제 목숨을 건 비행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진 제3비행단의 훈련 스케줄, 관제 시스템의 허점, 동해 감시망의 사각지대, 모든 것을 밤새 파고들며 하늘을 해킹하듯 분석했습니다. 최적의 궤도, 연료 효율 계산, 요격 회피 기동, 심지어 실패 시 사망 확률까지 모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살아남을 확률 50%조차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확률은 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50분. 청진 비행장은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훈련 비행을 가장한 출격 허가를 받고 아버지의 장갑을 손에 끼운 채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체는 미그 29형. 냉전의 유물이라 불릴 정도로 오래된 기체지만 제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였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고 무전에서는 냉정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증명하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에 충성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기체가 고도 5,000m에 도달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기술을 남쪽으로 꺾었습니다. 기체는 180도 회전했고 무전기 너머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류세령 중좌 궤도 이탈, 즉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전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기체 후방에 2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공군의 요격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장은 얼어붙고 귀를 찢는 경고음이 기체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으며 급선회했고 플레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밝은 불덩이들이 후방으로 흩날리며 열추적 미사일을 혼란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 수단이 작동했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섬광과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미사일은 여전히 저를 향해 맹렬히 접근 중이었습니다. 거리 10km, 5km. 바다 위를 스치듯 저공비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에 급강하는 기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조종석이 튕겨나갈 듯 흔들렸습니다. 류세령 동무, 마지막 경고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널 격추할 수밖에 없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박철민 상좌. 평양항공학교 시절 저와 함께 비행을 꿈꾸던 동기였습니다.
그가 지금은 제게 조준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로 더 낮게 내려갔고 미사일은 제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 저 멀리 동해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박살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중력과 속도에 눈앞이 깜깜해졌고 저는 간신히 조종간을 붙잡고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요격기 2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고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15분. 이제 대한민국 하늘로 향한 마지막 외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짜 하늘은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국정원 요원들에게 인계되어 즉시 보호 관찰 및 정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은 차량에 태워져 비밀지하 조사시설로 옮겨졌고 거기서 다시 하얀 형광등과 무표정한 질문들 속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수없이 겪어왔던 지하 조사실과 비슷했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엔 분명 의심이 아닌 이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숙청과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제가 탈출을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은 아버지의 장갑 안에서 나온 USB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안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기술 설계도와 숙청 명단,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요. USB는 노트북에 연결되었고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사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 열리지 않습니다. 특수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수령의 하늘이 아니라 내 숨이었어. 저는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파일은 자유의 땅에서만 열리도록 설정됐을 겁니다. 북한의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풀 수 없게요. 조사관은 제 말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의 흔적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한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안성.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류하늘. 아버지의 기술을 통해 감시당했던 하늘이 아닌, 이제는 제 의지로 날 수 있는 하늘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3개월은 제가 살아온 25년을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그리고 처음으로 메뉴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식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혼란을 느꼈던 건 그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그 선택의 책임이 온전히 제 몫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관악구의 작은 원룸을 얻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조종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신입생으로서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공기역학 문제를 풀고 비행 시뮬레이션 코드를 짜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저는 무인비행 시스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투기를 몰았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죽음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의 그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갈색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USB 복호화에 성공한 파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의 요필이 담긴 그 한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가 남긴 그 하늘을 향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선택의 하늘, 감시가 아닌 자유의 하늘, 억압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하늘.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AI 자율비행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던 하늘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 지키고 연결하는 하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늦게 깨달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바꾸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저 류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하늘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늘을 설계하는 작지만 단단한 저의 진심입니다.